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 속에 2주 연속 검색어 1위한 최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인양과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은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인어공주 컨셉으로. 저는 진짜 아까 처음에 형님 뭐 진짜 놀랐어요. 보자마자 저 소리를 꽉 질렀어요. 미안합니다. 해녀로 하겠습니다. 해산물을 많이 먹은 인어공주 같아요. 원래 오늘 이제 올림머리로 하려고 했는데 제작비 문제가 있어서 올림머리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이렇게 가발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맘마이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또 전해드릴 말씀이 유산균 관련해서는 뭐 이 회사 따라잡을 회사가 없습니다. 비타민 엔젤스죠. 네.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아주 착한 기업 비타민 엔젤스의 유산균 제품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1등 원료를 사용하는 비타민 엔젤스의 프로바이오틱스 BG를 검색해서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BG요? 먹는 거예요. 이게 뭐 바르는 거예요, 이게? 유산균인데 설마 바르겠습니까? 바를 수도 있지. 유산균 발라서 뭐해? 드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아니, 못 먹는 것도 먹으면서 왜 이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네, 이거 꼭 드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비타민 엔젤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비타민 엔젤스 제품 많이들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맘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오랜만에 여성 출연자가 또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세월호 관련해서 이분을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홍가혜 씨 모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홍가혜 씨. 아유, 보세요. 다들 어머어머 그런다. 네. 홍가혜 씨. 아니 얼굴을 이 할 것 같은 뭐가 있어요? 예. 우리 김용민 씨는 알고 계시죠? 네. 아는 정도인가? 당신들보다 먼저 알았어.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줬을 걸 당신들한테. 그래서 불금쇼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말끔하다 왜 우리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세요? 너무 기어오르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어오를 땐 또 한 번씩 밟아줘야 됩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식이야. 우리 홍가혜 씨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가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홍가혜 씨는 뭐 직업이 홍가예요. 예, 직업이 홍가예. 네, 우리 홍가혜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 앞서서 네. 아주 뭐 축하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네. 뭐죠?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오늘 이제 상견례를 하고 왔어요. 아이고 세상. 인사. 예. 네. 축가는 어떻게 최욱 씨가 부릅니까? 네? 저 가수예요. 그래요? 네. 예. 진행 같은 거 사회 누가 봅니까? 설마 이 복장으로 하실 건 아니죠, 사회를? 제가 형님이 사회 봅니까? 아니, 네, 주례를 부탁합니다. 주례를 야. 사회였어요? 네, 사회였죠. 뭐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예. 용민이 형이 사회 봅니까? 사회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네. 주례는 그동안에 대승적인 어떤 화합의 차원에서 홍가혜 씨를 조금 좋지 않게 다뤘던 그 기자들이 네, 주례를 하고 뭐 이러면 어떨까 싶은데. MBN 사장. 네, MBN 사장. 악플러들도 이제 하객으로 또 모시고. 그 당시 이동원 보도국장이라고. 네. 이동원 보도국장 알죠? 네.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세월호가 다시 이제 무트로 올라오면서 홍가혜 씨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렇죠. 홍가혜 씨도 최근에 그 세월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뭐 다들 이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이제 뭐 저도 마음 졸이면서 봤고 그 이전에 제일 조금 속상한 마음
또 이제 미수습자분들,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가족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홍가혜 씨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억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사실 3년의 시간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제가 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악플러들이랑 소송을 이제 또 진행하고 있어요. 예, 진행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직접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악플러들을 직접 만나요? 네, 민사소송. 그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20대 이제 초중반이 제일 많고 4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별로 없군요. 다양한 이제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성.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적 모욕이나 뭐 가정 모욕 뭐 이제 뭐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상처로 남기지 말자. 네, 조금씩 제가 일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혼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그런 어떤 공격이 아니었어요. 네. 정말 대단했죠. 국가 권력부터 시작해서 이 조무래기들 악플러들까지 아주 총공세를 당했어요. 그런 와중에 실제로 또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즉시 구속이 됐었으니까 재판 과정 없이 이제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던 과정에 구속이 된 거라 제가 뭐 이게 저에 대한 루머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커졌던 이유가 즉시 구속되면서 반론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커진 측면이 눈덩이처럼 커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수감되셨어요? 목포교도소. 거기니까. 네네네. 목포 교도소에 수감이 바로 됐어요. 네네.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도 있었던 거 알아요. 이제 제가 석방된 이후에 계속 교도소에 있었다 이러니까 저보고 이제 진짜 허언증 환자다. 무슨 구치소도 아니고 교도소에 수감되냐 뭐 이렇게 말들 많았는데 구치소가 없어서 교도소 간 거 네, 아니에요? 정말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었다고. 실제로도 서울 구치소에서 기결수 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교도소 가야 되는데 서울 구치소에서 그냥 수감하다 출소되는 분도 많고. 그래요? 예. 본인이 갈 곳이라 그런지 잘 알고 계시네요. 너무나 잘 알죠. 네.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매점 음식이 닭훈제라고 2,500원. 네, 맞아요.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그분이 훈제. 그분이 구치소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구속 소식을 제가 잠 안 자고 봤거든요. 지켜봤는데 대단한 저희들은 그냥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거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독방 모습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저가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는 박근혜 씨가 구속되어 있는 그 교도소 독방이랑 제가 있었던 독방이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독방에 계셨어요? 저 독방에 수감됐었어요. 수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독방에 수감.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 딱 가서 이제 교도소 소장님인가 이제 그 면담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의사를 hon거로 갈래 아니면 독거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저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hon거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독방에 넣던데요. 청개구리도 아니고 hon거 간다니까 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보석으로 처음에 1심 때 이제 나왔는데 그 석방되기 전에 저한테 한 달 전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검찰 조사도 끝났는데 계속 독방에 있겠습니까? hon거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여기 있었으니까 독방에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홍거로 보내시고 정말 그랬어요. 근데 총 102일 있었습니다. 102일. 아니 근데 지금 현재 무죄 아니에요, 무죄? 네, 1, 2심 전부 무죄,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만약에 또 무죄가 확정이 되면은 네. 그 100일 동안 수감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뭐 보상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사 보상금이 아마 절차상 나오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제가 사실 지금 거의 3년 동안 지금도 대법원에 이제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고 이런 상태라서 거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수감되었던 날짜를 따져서 뭐 5만 원, 10만 원 일일당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교도소를 간다거나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절차상의 대한민국 구조라면 뭔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니 100일 그렇게 가둬놓고 말이야. 사람 완전히 명예 위신 다 추락시켜놓고 1일당 5만 원? 모르겠어요. 5만 원인 경우도 있고 10일인 경우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그 경제적인 이제 경제 생활 구속되기 전에 경제 생활이라거나 뭐 이런 나이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고 본인이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을 쉬었다든지 하면은 예. 그 구속 사유가 허위사실 유포였나요? 구속 사유는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근데 보통 명예훼손도 이렇게 구속이 떨어지고도 그래요. 그렇게 드문 일이라고 들었고 제가 이제 수감되어 있을 때 교도관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선배 30년 이제 교도관 생활 중에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독방에서 CCTV가 24시간 되는 뭐 이런 데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두순급의 관리죠. 네네. 조두순급의 이제 교도소에서 관리를 받았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건 저도 몰랐는데 이제 CCTV로 24시간 저를 감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과연 TV 시청 금지 그리고 언론인들 뭐 찾아오면 반론을 못하게 이제 접견을 이제 통제받고 CCTV로 24시간 이제 감시를 받아서 수감될 만큼의 큰 죄를 지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었고 인권 침해가 소지가 높다. 왜냐하면 독방은 제가 있었던 독방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리 비슷하게 이렇게 투명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화장실, 샤워, 뭐 씻기, 세척까지 거기서 하는데 CCTV가 거기까지 다 비추는 상황이니까 제가 나중에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제가 보석 석방돼서 나가면서 거기를 봤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인권 침해가 아닌가 이런 인식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여성 교도관만 볼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랬다고 믿고 싶지만 그런 이제 뭐 체계가 있었다고 믿고 싶지만 제가 석방될 때 그 교도관님 남자 교도관님께서 들어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간간히 뭐 남자 교도관님들께서 제가 수감되어 있을 때 나가는 수감자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거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몇 번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그랬지만 뭐 아니 그 억울하게 감옥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사생활이고 뭐고 다 침해당하고 말이죠. 홍가혜 씨 이전으로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사람은 바로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쪽은 MB, 이쪽은 박근혜. 아마 콕 찍어서 감옥 집어넣으라. 근데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MB를 진짜 정조준해서 MB가 문제다 뭐 이렇게 한 거고. 근데 홍가혜 씨는 사실 세월호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구조가 안 되고 있다 이 얘기한 건데. 아이고 치명적이지. 빨리 구조를 해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박근혜를 정조준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예, 어제 도착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도착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고 저는 9시경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과 지금 저희 현재 실제 상황과 지금 많이 상이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많이 다른 겁니까? 해양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지원해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그리고 인력이며 배며 지금 다 장비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속속들이 안 들려요.
안 돼. 현장 지금 대응 상황이 매우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조 장비나 물품 같은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지원 안 돼 있고 개인 장비들 가지고 오신 분들 있는데요. 네. 개인 장비들 가지고 오신 분들 있지만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민간 잠수부 지원자, 봉사 지원자분들도 모두 지금 그냥 현장 대기하고 있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 곤란하고 또 4시에 야간 작업이 안 된다고 해서 네. 4시부터 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양청장이 지금 말을 했는데 전혀. 네네. 홍가희 대원님은 그러면 전혀. 예. 네. 홍가희 대원님은 그러면 지금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까? 가셔서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셨어요? 지금 와서요 투입되려고 바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스킨스쿠버 장비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하고 다 알아보고 지금 바로 투입되려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해양경찰청인지 어디서 정부 쪽에서인지 지금 저희들 민간 작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가희 대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거기에 있는 그 상황을 관리하는 당국이 제대로 구조 작업에 있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지시를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저희 민간과 해양과 같이 협력하여 지금 수색을 뭐 벌인다 어쩐다 지금 언론에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잠수부들이 모집을 했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온 이 언론의 이야기에 대해서 실제로 직접 들으신 거지 확인하신 거는 아니죠? 확인 자체를 못하게끔 지금 투입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확인했다는 민간 잠수분들의 말들도 지금 다 똑같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확인했다라고 뭔가 이제 사람 소리와 대화도 시도했고 갑판 하나 사이를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고 지금 증언들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언론만 다릅니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박근혜의 몰락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시작되겠다고 봐야 돼요. 이건 구조할 의지가 없는 정부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걸 들춰낸 거예요. 홍가희 씨가 그걸 들춰냈고 그 비밀을 폭로하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그동안 그 후에 진상규명도 다 딴죽 걸고 그냥 발목 잡고 그랬던 게 뭔가 감추고 싶은 큰 비밀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현장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우리 유경근 선생이라고 그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께서 수요일이었는데 사건이 난 지가 수요일이었는데 토요일까지 구조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잠수사분들은 많이 왔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현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그때 이제 가셨던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유경근 위원장님께서 말하는 그 시기에 예.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다소 뭐 이제 절제되지 않은 표현을 인터뷰에서 썼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감정을 제가 절제한다거나 그리고 인터뷰에 이제 요청이 저한테 들어왔었는데 그 의도 자체도 전문가적 어떤 의견을 저한테 요구했던 게 아니라 그냥 거기 현장에 내려간 사람으로 이제 잠수 지원자로서 이제 잠수부 지원자로서 이제 현장 분위기 정도를 전달해 달라.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가고 있으며 어떻게 이제 작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유가족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이나 뭐 거기에 있는 분들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정도로 저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 그 정도는 뭐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민이든 어떤 스탠스에 있는 분들이든 충분히 자기 견해를 밝힐 수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달하는 거에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과장해가지고 쟤네들이 뭐 의도적으로 구조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얘기했던 거예요. 막고 있다고 하니까 막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달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디테일의 문제로 들어가도 크게 틀린 게 아니에요. 네. 예. 크게 틀린 게 아니라 이제 법원 판결에서도 이제 조목조목 이제 판결문이 났습니다.
전혀 뭐 그냥 그대로 다 증언이 다 되었어요. 사실 그 과정이 정말 지난했고 힘들었지만 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저 근처에 있었던 잠수부들부터 실종자 가족분들부터 전부 다 제 재판에 오셔서 다행히도 증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무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유족분들과도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시죠? 네. 너무 네 저를 예뻐해 주셔서 그리고 저 항상 감사하게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홍가희 씨가 세월호 관련해서 깊숙이 이렇게 좀 함께 하게 됐는데 네. 이런 질문하면 또 훈제 닭을 또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가희 씨가 생각할 때 정부가 왜 그렇게 이 세월호에 대해서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구조가 왜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치킨을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만. 네.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사실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의견의 네. 영역에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네. 달라요. 의견으로 얘기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더라도 요즘 참 이상한 세상이죠. 생각을 얘기하더라도 뭐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참 그냥 의견도? 무조건 그냥 소송을 걸어 오시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 의견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산다는 게 참 피곤한 일이 됐어요. 그렇죠. 뭐 다시 훈제닭을 먹더라도 또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저는 분명히 어떤 당시 현장에 구조 체계 그리고 어떤 매뉴얼이 있어도 그걸 집행하는 자들의 부재, 양심의 부재가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음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세월호 사건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명백한 이 말 위험한데 그 듣고 네. 위험하면 삐 처리할게요. 네. 삐 처리해 주실 거죠? 이게 또 들어보고. 국가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설픈 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을 못 살렸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의도된 고의로 인텐션. 저 주변에서 그렇게 좀 부추기지 마세요. 저 본인들이 저기 내가 갈게. 날 넣어줘. 나는. 다 뭐 생각하는 바랑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고의로 구조 안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네? 왜요? 아니 구조 안 했잖아. 아니,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행정력이 공권력이 구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의로 안 했다는 무슨 이유인 거예요? 아 고의로 안 했으니까 구조를 안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근데 이런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왜라는 질문을 거의 한 3년 동안 하고 살거든요. 네. 근데 감옥에 계실 땐 더 심했을 그렇겠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그렇죠. 뭐 너무 뭐 말할 수 없이 화도 났고 막 그랬는데 정부가 정확한 어떤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았잖아요. 현장에서 뭐 예. 구조 활동 너희들 다 하러 와라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도면까지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잠수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잠수사분들이 많이 분노를 하셨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서 구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정말 많이 가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믿고 싶어요. 제 뭐 의도적으로 구조를 안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죠. 왜냐하면 아니고서는 제가 너무 버티기가 사실 힘들어요. 저를 위한 거예요. 이게 네. 구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믿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 세월호에 우리 학생들이 막 창문 두드리는 그 사진도 나와 있고요. 또 그 뱃속에
아직 구하지 못한 300명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해경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선원들만 데리고 탈출시켰다. 아니 뭐 예를 들면 수백 명 태우고 그 탈출시켰는데 그 안에 몇 분 남아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고의지. 그러면 뭐야? 도대체 어떻게 선택적으로 구할 사람 따로 있고 구하지 말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가 첫날부터 참사 첫날부터 뭐 무슨 육해공 총동원해서 근데 현장에서는 유족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그런 작동만 있었단 말이죠. 구조 제가 달려갔던 곳도 그런 일각에서였는데 당시 보도를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간 이제 전국 다이버 모집이라는 거를 정부 측에서 했어요. 그냥 뭐 다이버들 전국 다이버들 다 모여라 이런 취지였고 네. 거기에서도 참 틀려먹은 게 뭐냐면 구조활동 경력이 있다거나 어느 프로들만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명시 조건이 있었더라면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더라면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많이 달려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거기 현장에서 좀 이제 좌충우돌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큰 배사고가 우리나라 역사상 뭐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처음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몰라서 정부 측에서 정말 그거를 몰라서 명시하지 않고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다 모여서 대포화 상태 비슷하게 이제 너무 혼란이 많았잖아요 현장에서.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뭐 그런 생각까지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 재판 2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한 말인데요. 해경 관련자를 이제 재판 증인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다 놓고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사고가 처음이었으니까 뭐 당신들도 우왕좌왕 뭐 정신이 없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검찰 측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의도가 있었던 분명히 검찰의 질문이니까 그 질문을 듣고 너무 막 진짜 제가 자지러졌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 정도로 만약에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었다는 더라면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런데 그런 일반 다이버들을 왜 전부 모이라고 했을까? 이런 체계가 잘 잡혀져 있지 않고 이랬다는 것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해공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국의 다이버 모여라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모인 분들을 투입도 안 했잖아요. 뭐 민간 다이 잠수사들 뭐 투입을 시키기는 했었죠. 그분들도 언딘하고 계약한 그분들도 처음에 형편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잠수사 분들 나중에는 또 선임 잠수사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 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의 책임을 선임 잠수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공우영 잠수사님. 그러고 나서 이제 김관홍 잠수사님도 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너무 트라우마가 크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사실 무능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다고 해도 이제 화가 나는데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악마적 의도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게 참 너무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범인들이 자기 죄를 감추죠. 난 그 진상규명에 대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막는 걸 보면은 이것들이 범인이구나. 뭔가 더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감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저 홍가희 씨한테 홍가희 씨가 정부 당국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자꾸 그런 무거운 질문을 지우지 마세요. 너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 홍가희 씨도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홍가희 씨는 그 누구보다도 이제 악플러들에 대한 심경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타자에 지금 손 올리고 있는 애들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친구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글쎄 이제 참 뭐라 해야 되냐.
자꾸 우리한테도 그 정치인 불러놓고 그 시덥지 않은 얘기한다고 악플 막 달고 미치겠어요 이 새끼들 때문에. 네. 우리도 대응 매뉴얼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플까지는 솔직히 뭐 네. 사람의 호불호는 있으니까 네. 악플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악플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참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렇지. 악플에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순간 뭐 키보드에다 홍가희 진짜 못생겼다 살 왜 이렇게 많이 쪘냐 뭐 이 정도는 저는 그냥 웃어 넘깁니다. 웃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자면 가족욕이라거나 뭐 저의 인신을 공격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솔직히 참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고 저는 참을 생각이 없습니다. 참을 생각 없고 이제는 조금 많이 안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흥분하고 그랬는데. 네, 막 너무 흥분하고 막 댓글로 이제 같이 싸웠구나. 예, 고소를 제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같이 이제 똑같이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가 나한테 한 말은 생각 안 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도 사실 너무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플러들한테도 그냥 잘 살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지금까지 진행하신 뭐 민사 같은 건 계속 하시는 거죠? 예, 뭐 민사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전부 다 악플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네. 뭐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또 심한 거 정도가 심하거나 반성 없거나 뭐 배째라식으로 나왔다거나 그런 이제 형사 고소를 하고 나서 악플러들이 저한테 전화 오거나 뭐 사과문 보내거나 막 이랬던 거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차곡차곡.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책으로 한번 내시죠. 고려했어요. 아 보기 힘드실걸요. 이 수위가 너무 세요. 저의 악플은. 책 제목은 이겁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그래요. 하여튼 뭐 좀 무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었어요. 홍가희 씨 모시고 네.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그랬는데 끝으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뭐 시청자분들도 좋고 아니면 세월호 또 유가족분들 아직 미수습자 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나 미수습자 가족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행동으로 항상 함께함으로 곁에 있음으로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 위로받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사과를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세월호 사건이 저에게 남긴 3년간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인간이고 저 또한 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런 용기가 우리 모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사실 제가 나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구속됨으로써 사실 숨어버린 그날의 목격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닌데 어떤 꼭 증언이 필요한 것보다 제가 많이 솔직히 아프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제2의 인생을 또 생각할 정도로 버텼으니까요. 나오면 같이 버텨내 줄 테니까 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더 씩씩하게 살 거고 아무도 무릎 꿇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네. 뭐 뒤에 말씀은 뭐 저희가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격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 세월호 참사를 저보다 더 가까이에서
계십니다. 몇 분이. 그분들에게 어떤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많이 괴로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 제가 너무 죄송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뭐 힘이나 어떤 이렇게까지 많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막 구속당하고 제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도 그분들이 분명히 지금 나와 계실 텐데. 그걸 노린 거예요. 공포로 질겁하게 만들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고의로 나는 이 짓거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홍가희 씨 모시고 조금 밝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뭐 그러기가 좀 쉽지 않았고요. 네. 혹시 저 대선 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군지 밝히기는 안 됩니다. 안 되시죠? 아니, 전 그 마음속의 대통령 정동영 대통령 계시거든요. 흐뭇해 하십니다. 네, 그분은 뭐 좀 이따 다시 네. 모시기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 홍가희 씨 네. 정말 그 평범한 시민으로서 항상 행복하기를 제가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서 네. 또 아주 멋진 또 새 출발을 네.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홍가희 씨. 고맙습니다.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 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옷도 신발도 가방도 다 휴대폰으로 사는데 왜 휴대폰은 휴대폰으로 사면 안 돼? 안 되긴. 휴대폰 전문 종합 모바일 쇼핑몰 굿딜이 있잖아. 굿딜. 사고 싶은 휴대폰, 내가 원하는 요금제, 통신사를 선택하면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상품이 자동으로, 상품도 쇼핑몰 수준으로. 복잡한 약정과 조건, 최저가를 찾아 발품 파는 일은 이제 그만. 이제는 가볍게 터치로 한 번에. 이제 휴대폰은 휴대폰으로 구매하세요. 어플 다운로드 1위 굿딜.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굿딜을 검색하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네, 다음 게스트 모시기에 앞서서 저희가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차 최욱 씨 살 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이제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조건이 좋더라고요. 네, 바로 신차 노트입니다. 신차 노트. 새로운 차를 준비하실 때는 혹은 뭐 지금 차를 갖고 계셔도 굳이 그 차를 계속 타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차 수집만큼 좋은 취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수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차 노트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네.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나 봐요. 네. 그 계열사를 또 만들었어. 신차 노트가요? 다른 업종에 진출을 했는데 갤럭시 노트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장례업으로 해가지고 데스노트라고. 데스노트.
죄송해요. 이거 지금 돈 받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보험이라든지 승계처리라든지 중고차 매입, 뭐 차량 정비 등등 신차노트에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이에요? 네, 24시간이에요. 네. 152-0997 152-0997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벽에 콜 받는 회사는 보통 영업이 잘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152-0997 네. 152-0997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게스트를 모셔야 되는데요. 네. 저희 맘마이스 역사상 가장 거물 정치인입니다. 예. 와, 이렇게 큰 사람이 올 줄 몰랐어요. 비중 있는 정치인. 대단한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늘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와, 거물입니다. 거물. 거물 정치인.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MB를 만든 사나이. 네. 많이 당황해하십니다. 네.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MB가 있습니다. 네, 정동영 의원님, 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김용민 박사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 잘할 만한 게요. 우리 저 김용민 씨가 정동영계라는 일각의 소문 때문에 그래요? 그 SNS에서 이제 몇몇 또 진보 네티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 것 같던데. 정동영계. 네. 진보 네티즌이 화를 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갑자기 땀이 나네요. 자, 일단 어떻게 MB 대통령 책임부터 털고 갈까요? 그거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원하신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못나서 그렇죠. 뭐.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으시니까. 의원님은 이번에는 왜 출마 안 하셨어요? 떨어져 보니까요. 네. 때를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 손학규 씨한테 좀 조언 좀 해주시지. 아니 그걸 나 몰라도 지켜보세요. 못됐어. 네. 짓궂다. 네. 속어로 판때기라는 말이 있어요. 판때기. 판때기요? 예. 뭐죠 그게 판때기? 그러니까 판때기가 아니다 싶으면 안 나와야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아시면 지금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럼요. 물어봤으면 내가 알려드렸을 텐데. 안 물어봤구나. 속으로 한번 당해봐라. 힘들 텐데 이렇게 또. 네. 제가 손학규 대표한테도 한번 떨어졌어요. 당 대표 나왔다가 같이 붙어서. 그럼 복수심해. 그럼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예. 대선 판때기도 보시겠네요. 다 보고 계시지. 이거는 정말 고수예요. 그럼 지금 대선 판때기도 충분히다. 야 오늘 재밌겠다. 감지를 하고 계시고. 네. 우리 국민이 더 잘 알죠, 뭐. 겸손하시네요. 네. 그럼 바로 좀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오는 5월 9일에 그 대선판 말고 그 전에 것들 예측은 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제 경선 결과 나왔잖아요. 예. 요거는 예측을 하셨습니까? 민주당 뭐 원래 정해진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네, 뭐 되게 종편 보고 우리 어르신들 판단하는 뭐 그게 별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죄송한데 어르신 발언은 조금 조심해 주세요. 제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제발. 이제는 그만해. 네. 13년 전 얘기인데 또 그만하죠.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진짜 국민의당. 네. 예상 하실 수 있었겠죠? 그거는. 그렇죠.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손학규 대표나 우리 박주선 후보가 나와서 이제 경선은 됐지만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도 그 지역에서 아무나 와서 완전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손학규 대표가 훨씬 호남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주민등록증만 가져오면 다 투표하자. 그거는 정동영 제안입니다. 아 이거 제가 해드리려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안철수 바람이 분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의원님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100만, 200만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선거인단 모집하면 당세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반의 반도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뭐 이 경선 자체가 마이너 경선이 되니까 제가 2월 20 며칠인가 천안에서 지역위원장들 1박 2일 연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당을 살릴 건가. 그때 경선을 살릴 방법은 주민등록증만 가지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완전 개방형 경선으로 여는 거다. 일단 뭐 반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역선택 또는 조직 동원력이 강한 사람이 또 이긴다. 선관위에서 관리 안 해줄 거다 등등.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길이 없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거를 이제 손학규 후보 측에서 룰 미팅, 그 룰 정하는 그 회의에서 주장을 했고 안철수 후보 측은 그걸 한사코 안 받으려고 했죠. 근데 이제 밀려서 받았는데 결국 수혜자가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지사 세옹지마입니다. 그게 정말 이번에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시지. 제가 해드릴 건데. 이거 타이밍을 잘 아시는 분이 그러세요. 참 실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선도 한번 저희가 워낙 뜨거운 이슈고 또 관심들이 뭐 다들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요. 대선도 예측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호는 떠나서 호불호를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전 뭐 국민의당 당원이니까요.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그 장면으로 그 장면은 보수의 종언, 보수의 붕괴, 그러니까 그 보수는 냉전 반공 권위주의 를 핵으로 하는 부패 그런 수구 보수가 이번 선거에서는 퇴장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장면이 그래서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좀 더 봐야 되겠죠. 이 말씀 못 하시면 민주당이 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해당행위예요. 그러니까 말씀 못 하시는 거지. 하지 마세요.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둘 중에 하나 되겠죠. 그 뭐 요즘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가 또 국민의당과 뭐 손들을 잡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안 잡을 거라고 봅니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제휴할 일은 없다. 5년 전에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50%의 내용을 보면 30대 20으로 그 내부가 이렇게 구분되죠. 그 20은 태극기 부대고 30은 이제 온건 보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분들이 가장 사실은 부끄럽게 됐고 그다음에 가장 분노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박근혜 구속에 찬성했고 탄핵파면 거기 함께 했기 때문에 80%의 국민들이 의견을 함께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된 거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을 안 잡을 거라고 하셨지만 승부가 누가 보아도 국민의당이 불리하다. 그리고 손을 잡는 경우엔 뒤집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손을 안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판단은 다를 텐데요. 저는 글쎄요. 바른정당 경우에는 이제 집권 후에 연대. 정책 연대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체제 청산을 위해서 바꿔야 할 법도 많고 제도도 많은데 바른정당이 사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자유한국당 이 당은 정치적 소멸 과정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멸 세력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 손잡는 세력도 소멸할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뭐 불가한 선택이다 저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진짜 사드랑 대북 문제는 진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입니다. 통일부 장관이셨습니다. 네. 사드...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셨고 거물이에요. 네네. 그 육자회담 복원도 시키시고. 전문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다뤄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우리 저 의원님께서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드. 요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1, 2, 3, 4단계 있습니다. 첫째, 압력을 빼야 합니다. 압력이요? 지금 긴장의 압력이 압력 밥솥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방관자처럼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내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인데 사실은 미국, 중국이 핑퐁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압력을 빼는 건데 압력은 어떻게 빠지느냐? 남북 간 접촉을 재개하는 순간 압력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이스하키 팀이 왔죠. 또 우리 여자 축구팀이 이북에 갔죠. 그것도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북한이 보내지 않으면 또 오라고 열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했을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신호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와 함께 즉각적으로 남북 간 접촉을 재개해야 합니다. 접촉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되죠. 그럼 일단 압력은 내려갑니다. 압력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외교의 시간이 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제일 당사자는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미국과 북한과 중국을 한 테이블에 앉혀야 합니다. 우선 사자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그럼 뛰어다니면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원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미국에 원하면 우리가 동맹인데 그렇잖아요.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새 정부의 외교적 역량에 관한 문제지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육자회담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육자회담 얘기는요. 작년에 그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를 해요. 뭐 석탄, 철광석, 무슨 뭐 히토류 모든 수출 막고 금융 제재 등등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그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북한 핵 문제는 2005년 9월 19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다가 박아넣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다시 재가동시킬 그런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서울입니다. 새 정부입니다. 새 정부가 이 외교의 키를 돌려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돌리면 그 과정에서 사드 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4단계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그리고 평화협정을 바꾸는 거지요. 바꾸는 거죠. 그러기 이제 그 과정에서 세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3원칙인데요. 하나는 북핵 불용의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북한 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인정할 수 없고 북핵 불용의 원칙을 갖기 때문에 제재는 정당한 겁니다. 우리도 북이 핵을 갖고 있는 한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전쟁 불용의 원칙.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끈질긴 대화로 해결해내겠다는 평화적 해결의 원칙. 이 3원칙을 천명하고 그 3원칙 위에서 남북 접촉을 재개하고 사자 테이블을 만들고 육자회담을 복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바꾸고 이건 뭐 앞에 쫙 나 있는 그 이정표예요.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압력을 이제 남북한의 어떤 대화로 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의 갈등이 북한과 미국이나 우리와 중국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G2로 서로 이제 강대국끼리 대결인데 마침 그 장이 이제 우리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남북 간의 대화가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김을 빼는데 이게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오늘의 이 비극적 상황의 뿌리는 100년하고도
123년 전, 123년 전, 1894년 갑오농민혁명, 청일전쟁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피폐한 삶과 부패한 관리, 부패한 정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서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정부가 당시 조정이 동학농민군의 기세에 눌린 나머지 이걸 이제 두려워서 네. 취한 조처가 청나라 군대를 부른 거거든요. 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아산만을 통해서 일본 군대가 따라 들어왔어요. 우리도 들어갈 권리가 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결국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아산, 평택, 성환 여기서 난자하게 전쟁판을 벌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청나라가 깨지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군은 그 스나이더라는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상당히 좀 그 기술이 진보된, 중국은 화승총 비슷한 총이 좀 구식총이었고 무력 차이에서 상대가 안 됐고, 지금도 아산 평택 지역에 가면은 아산이 깨지냐 평택이 깨지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산이 깨지냐 성환이 깨지느냐 그 지역에 그런 말이 남아 있는데 네네네. 그게 청일 전쟁 때 얘기입니다. 이 청일 전쟁의 패배의 결과로 그 다음 해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갑니다. 동북아는 그렇게 연동됩니다. 이 한반도에서의 청일 전쟁의 결과로. 그리고 이제 그 가을에 동학농민군이 다시 이제 2차 기포 외세를 몰아내자. 네. 이렇게 돼서 일본군과 맞붙는데 저 우금치 공주 위에 거기서 2만 명의 전라도 농민들이 학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뭐 10만 명이 이상이 목숨을 잃고, 그 청일 전쟁의 뿌리가 식민지로 가고 일본 식민지로 됐잖아요. 10년 뒤에. 그리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분단으로 가고, 분단에 몇십 년 지나서 지금 사드 국면으로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런 당시에는 이제 일청이고 지금은 미중인데 1890년대의 조선과 조선 조정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지요. 지정학은 같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빅4 1, 2, 3, 4등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1등, 2등, 3, 4등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 네 나라 빙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 지정학의 저주가 970회가 넘는 외침을 불렀지만 이것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의 능력에 달린 거지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드 문제가, 또 북한 핵 문제가 이게 누구 문제냐, 이게 미국 문제냐 이렇게 하는 순간 해법은 없습니다. 이게 내 문제다,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주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이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4단계를 거쳐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사드를 없애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사드가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또 아니면 들어왔다면 운용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단계를 가장 잘 수행할 후보가 뭐 안철수 후보겠죠? 정동영이죠. 아, 정말. 아, 대단하십니다. 아, 야망이 대단해요. 네. 아, 죽지 않았어. 네. 혹시 그 의원님의 대선 후보 4단계 전략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총리가 된다, 안철수님이라서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유, 지금 뭐 밝힐 단계가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총리. 근데 이제 자리는 뭐 전 뭐 다 되게 해봤습니다만 네, 역할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뚫어내는 것이 우리의 막혀 있는 이 현실을 뚫는 겁니다. 청년 실업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고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도 결국 이걸 뚫어내야 뭔가 새로운 지평이 보이죠. 만약에 새 정부에서 대북 특사 역할을 이제 맡기면은 당연히 이걸 수용하시는 거죠. 그럼 뭐 자청이라도 해서 하겠습니다만 꼭 뭐 제가 아니어도 할 사람은 뭐 있겠죠. 만약에 대북 특사를 맡으신다면 어떤 그 스텝을 밟으시겠습니까? 남북 관계 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신뢰가 무너져 있거든요. 신뢰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년의 이 다리가 무너진 거거든요. 신뢰의 다리. 어렵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에 걸쳐서 어렵게 놓았던 이 나무 다리를 지난 9년 동안 이걸 불살라 버린 거거든요. 다시 다리를 놓아야죠. 다리를 놓는 이제 차근차근 선이후난 쉬운 것부터 좀 어려운 걸로
또 선경, 후정, 경제적인 것부터 정치적인 걸로 뭐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아까 스포츠 교류 같은 건 쉬운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 교류, 뭐 체육 교류 등등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이제 북으로서도 사실 역지사지에서 뭐가 목표일까, 뭐가 목표일까 보면 두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는요. 생존입니다. 서바이벌, 살아남는 거,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생존에 있어서 지금 미국에게 세계 최강 최대 전 세계 국방비의 51%가 미국 한 나라 국방비입니다. 그 나라의 적국이 딱 하나입니다. 작년까지는 세 나라였는데 이란, 쿠바가 이제 적국에서 해소되는 바람에 딱 하나예요.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구상의 193개,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니까 193나라의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한 번도 말하자면 국가 승인,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나라는 193나라 중에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제일 목표일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국가나 어떤 국민이나 다 잘 살고 싶은 거지요. 어떤 번영에 대한 욕망. 이것이 맞다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바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과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장관 하실 시기에 그 당시 북한은 이제 막 북핵을 개발했던, 핵을 막 개발했던 때고, 지금은 4차 핵실험까지 한 상태인데 몸값이 다르다면서 이거 옛날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그 몸값이라는 게 북으로서는 지금 평화 협정입니다. 평화 체제죠. 휴전 상태를 평화 협정 체제로. 그러니까 2000년, 지금부터 17년 전이네요. 2000년 9월 언저리에 별 5개를 단 인민군 차수 조명록이라는 사람이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그날 아침에 갑자기 군복을 입고 나타나는 바람에 미국 관리들이 당황했습니다만, 하여튼 인민 군복을 입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클린턴 대통령 각하를 평양에 초청합니다. 정상회담을 제의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조미 공동 커뮤니케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 핵심이 그겁니다. 오래된 북미 간의 적대 관계, 적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수립하자, 이제 이런 제안이었는데, 그때 역사에 참 지난 20년여간의 이 핵 개발의 역사 속에서 보면 두 갈래 길에서 그 불운이 자꾸 겹치는 거예요. 클린턴 때는 저쪽이 좀 리베랄 이렇게 하면 이쪽이 보수 정부 YS 클린턴, 이쪽이 좀 이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저쪽이 부시, 저쪽이 오바마 이렇게 좀 뭐 MB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트럼프니까 이번엔 민주정부가 맞네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바로 2주일 뒤에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갑니다. 김정일 위원장 만납니다. 그때는 이제 핵실험이 아니고 그때는 미사일 발사를 할 때였기 때문에 미사일 그 모라토리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래된 동맹 하나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조소 동맹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련은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오래된 또 하나의 동맹은 등을 돌렸다. 중국을 얘기합니다. 적대 관계가 없으면 우리에게 무기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과 우리가 이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면 미사일 실험을 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기본 틀거리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떤 그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갈등 상황들을 더 연출하는 이런 거 같기도 한데, 이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버리고 평화를 원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인성, 퍼스널리티, 그 문제와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체제 또는 김정은의 악마성과는 그거와는 별도로 대화 상대로서 또 문제를 해결해야 할 협상의 상대로 김정은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다음 정부의 대북 특사는 우리 의원님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문캠프에 전달해 놓겠습니다. 그때 그럼 우리 최욱 씨를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의원님 그러면은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해도 정권 교체입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 하나만한 질문하세요. 뭐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래. 아이고 참. 제가 중요한 질문이었어. 아까 우리 옷 벗습니까? 옷을 좀 벗어도 됩니까? 예, 옷 벗습니다. 네, 옷 벗은 김에 또 뜨거운 거 하나 또 민망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모든 자리는 내가 다 해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총리 자리를 못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죠. 거기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참여정부 때 총리 자리를 안 주고 통일부 장관 자리를 줘서 정동영이 토라졌다. 삐졌다. 네. 그건 팩트예요. 팩트입니까? 그건 팩트지. 그럼 넘어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쪽으로 갔나? 총리 약속 받아야 되니까. 혹시 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많이 토라졌다고. 그렇진 않습니다. 아닙니까? 사실은 뭐 조금 비화긴 한데요. 뭐 이 자리에서 해주세요. 해도 되죠. 재밌잖아요 이제. 그리고 돌아가신 강금원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창신삼유 강금원 회장. 2006년 지방선거의 당의장이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망했어요. 폭삭.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 냈다가 또 경기지사 진대재 또 뭐 부산시장 오거돈 뭐 등등해서 강요들을 총 뭐 한 5명 6명 정말 징발하다시피 해서 붙었는데 하여튼 전패했어요. 전라북도지사 하나 빼놓고. 그래서 저는 그 선거 개표 날 바로 사표 냈습니다. 사표 내고 이제 김근태 당시 원내대표 모셔다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저 소송 걸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독일 갔어요. 독일 베를린 대학에 공부나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가지 말라고 우리 강금을 하죠. 그때 8월달에 그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 성북에. 그래서 출마하라고. 아니 지금 선거 망쳐서 지금 석고대제하고 내려놓고 관련 사람이 무슨 출마냐. 나는 그런 염치로는 내 염치로는 그런 출마 못하겠다. 저한테 아무튼 3번, 4번, 5번 노 대통령의 뜻이라고 나중에는 떨어지면 총리하라 하고 제안도 한 적이 있죠. 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만 얘기 드리죠. 왜요? 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뭐 책임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가 우리 의원님을 두고 정동원 의원은 참여정부의 곶감만 빼먹는다. 이런 정말 막말을 쏟아냈던 저는 자시할 수 없었습니다만 의원님은 자시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인간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헌신했다고 생각하지. 또 참여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남북관계라면 감히 말씀드리면 정동영이었기 때문에 개성공단 만들었습니다. 정동영이었기 때문에 북핵 포기선언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꽃감이라고 표현한 사람의 상식을 양식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는 계셨죠?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지난 얘기죠. 지난 얘기. 왜 싸움을 붙이고 그래요? 재밌잖아.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그 민주당 인사분들과도 뭐 이렇게 친하게 다 지내시나요? 아니면 인간적으로야 다 같은 식구죠. 전에 문재인 대표가 제가 순창에 감자농사 1년 지었어요.
그 순창 거기까지 네. 찾아오셨죠. 그래서 네. 막걸리를 몇 병 마셨나 뭐 그러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두 분이서요? 예. 기억 안 나세요? 그 보도 많이 났지. 네. 아니 이제 친하게 지내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이 뭐 마음은 형제다 이런 얘기겠죠. 당선 될 것 같으니까.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민주당으로 안 갔지만 네. 안 갔지만 마음은 형제다. 그 호칭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의원님께? 예? 의원님께 호칭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문 대표가? 장관님이라고 부르겠죠, 뭐. 뭐 정의장이라고 했든지. 정의장님 이러면서. 아이고.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합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앞으로 한국은 다당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당제. 왜냐하면 합의제 민주주의의 방향이 왜냐하면 5천만의 그 이해관계를 두 정당이 수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OECD 국가 34나라 중에 불평등도가 가장 심한 4나라를 꼽으라면 멕시코, 칠레, 사우스코리아, 그다음에 미국 꼽는데요. 그 4나라가 다 양당제 또는 대통령제입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 대개는 그 북유럽을 포함해서 다당제 국가들이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죠. 근데 의원님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나라들은 이제 당들이 이른바 당의 어떤 철학, 정강 이런 것들이 정말 명확하고 이념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의 왜요? 국민의당은 이념이 확실해요. 반문. 명확합니다. 그걸 왜 그 인정하지 않습니까? 존중하세요. 간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그런 이념적 차이가 사실은 뭐 국민의당, 뭐 민주당 등등해서 정의당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선거제도를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녹색당 있지만 의석을 못 갖잖아요. 그러나 의석을 가질 전망이 있으면 지지하겠죠. 또 다양하게 그런 그 뭐 청년들이 당을 만들어서 5%를 얻으면 15석을 의석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또 특히 쭉 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국회가 귀족원처럼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99%가 대변이 안 되는 거죠. 이 국회가 구조적으로 5천만을 적절하게 대의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도 대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비율대로만 따지면 전 국민 한 500만은 법조인이어야 돼. 다 검사 변호사 출신이야. 그렇죠. 법조, 기업인, 언론인, 학계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님은 뭐 지금 이런 질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대권을 또 꿈꾸시겠죠? 그럼요. 글쎄요. 대권이란 말은 사라져야 할 말이에요. 사실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란 말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명칭을. 프레지던트라는 게 이제 프리자이드 사회 보는 거에서 나왔잖아요. 사회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럼 MC로 하면 어때? MC. 대한민국 MC. 국민 MC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장. 국민의장. 시민의장. 이게 맞는 표현이 대통령 권위주의적이고 대권이란 말도 무슨 대권입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대권 어떤 뭐 아직까지도 의지는 있으시겠죠? 정치는 저 초선 재선 의원만 되면 다 권력 의지를 갖습니다. 근데 권력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한번 펼쳐보기 위해서 다들 꿈을 꾸는 거죠. 저도 뭔가 권력 자체가 제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열망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 심플하게 바꿨으면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심플하게. 서울역에서 기차표 사서 저 압록강 넘어서 만주로 시베리아로 가는 거 그거 하나 만들어내면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큰 역사에 대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옛날에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겠다.
이게 사실 뭐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꿈꾸는 것인데 의원님은 확실하게 그 꿈이 있어요. 남북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 문제가 풀면 다 풀려요. 우리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이 분단 논리 위에서 있거든. 이 분단의 그렇죠. 논리가 해체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진짜 뭐라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굉장히 선진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용민 박사 역시 훌륭하십니다. 박사님, 제가 저 며칠 전에 우리 김 박사가 준 한국 개신교와 정치라는 책을 통독했습니다. 야. 예. 괜찮습니까? 아직 못 읽었단 말이에요. 같은 팀으로서. 무식한 애들한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박사 논문이 있지만 그냥 창고에 먼지 뒤집어 쓴 논문일 뿐인데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도 얘기하고 있었고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정동영계야. 13,000원입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야권 지지자분들 중 뭐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수는 국민의당 행에 대해서 불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그분들께 뭐 합리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도 있나요? 저는 문재인 대표와 노선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제 패거리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제 패권이라고 말합니다만 가령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돼버리는 이런 편협한 그런 뭐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화로는 저는 집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한 예를 들면 춘천에 저랑 친한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지역에 가서 시민운동가였어요. 김진태 씨는 아니죠? 아닙니다. 김진태가 안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 김진태를 만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민운동가였어요. 그 지역의 신망을 받았죠. 근데 이분이 김대중을 지지했어요. 후보 김대중. 춘천은 영남보다 더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출마하면 떨어지잖아요. 자꾸 떨어졌어요. 근데 요 전번입니다. 여론조사했는데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동정론도 됐고 자격은 뭐 충분히 넘칩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선에서도 한 5명, 6명이에요. 압도적으로 1등이죠. 나머지 후보를 다 합쳐도 이 사람 지지만큼 안 나오니까 잘랐습니다. 컷오프. 뭐냐.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유가? 근데 실제 이유는 정동영계다. 이런 걸 패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건 반성해야죠. 그럼 의원님이 남아서 그런 잘못된 관행을 고쳤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고치는데 실패한 거죠. 실패하셨군요. 뭐 패권이 팩트인지 아닌지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팩트라고 치면 그게 문재인 후보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글쎄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둘 다 문제겠죠. 그리고 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MBC 앵커 출신이시잖아요. 기자 출신이시고. 그렇죠. 네. 지금의 MBC를 보시면서 남다르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고요. 세월호 비극 다음으로 가슴 아픈 장면. 제 청춘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20대 들어가서. 근데 너무 부끄럽고. 이제 나중에 정권을 잡으시게 되면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저거 특검 대상입니다. MBC가요? 특검 대상. 그래서요. 낱낱이 파헤쳐서 저 권력에 의해서 저렇게 망가진 건데 그 망가진 부역자들 부분 제대로 그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MBC 해체 재구성해야 합니다. 해체 재구성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MBC 안에서 리모델링 수준 가지고는 저거는 또 MBC 불행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게 박정희 유경수 재단 30%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 예전 MBC는 정말 최고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네. 화면 때깔도 다르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사 중에 제일 손석희 씨도 못 견디고 나온 거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더더욱 MBC를 좋아했던 분들이 많았고 네. MBC 어떤 뉴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방송사 중에 최고 정론 보도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방송사들 중에 가장 어떤 평가 나온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그 MBC 노조가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선배급이잖아요. 그렇죠. 월급 한 달치 그냥 노조에 개척하신 일도 있으시고. 가장 그래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87년 12월 9일 지하 구내식당에서 40명의 기자가 모여서 MBC 노조를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노조가 1,500명짜리 노조가 됐죠. 혹시 저 통일 몇 년 후에 가능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쓴 책 이름이 10년 후 통일입니다. 10년 후. 10년 후 통일. 그 10년 후 통일이라는 말은 이제 통일에는 둘로 나눌 수 있죠. 법적인 법률적인 통일이 있고 그 전에 사실상의 통일. 네네네. 그거는 뭐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 가면 그것은 사실상의 통일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있는다고 되진 않을 테고 조건이 좀 있겠죠. 예를 들면 네, 말하자면 뭐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든지. 그게 최우선이지. 정권 교체가 돼서 네. 그 지난 민주정부가 10년의 그 빛나는 유산이 있잖아요. 네네네. 즉 한반도 문제를 남과 북이 주인이 돼서 이렇게 그 금강산 관광도 만들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요 독일 통일의 설계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에곤 바르라고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네. 3인당의 이제 브란트 수상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분이 설계자였는데 제가 아까 독일에 갔을 때 그분을 뵀어요. 무릎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동독에다가 서독에 공단을 집어넣는 발상을 했더라면 네. 통일 과정이 훨씬 쉬웠을 거다. 이러면서 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한국형 통일 방안이다. 바로 개성공단을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지금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는데요. 개성공단이 원래 공단만 800만 평입니다. 공단만. 근데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건 30만 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 대비 뭐 조그마한 이 땅콩만한 그런 규모로 돌아가는 것이고 개성공단 하나만 완성했어도 원래 완성 목표 연도가 2012년입니다. 그랬으면 그것이 북한 경제 전체 규모의 5배 정도 크기가 되어버립니다. 개성공단 하나가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황해남도 강령군 해주협회 거기에 또 그만한 규모의 제2 해주공단을 만들기로 했었고 이렇게 갔더라면 사실상의 통일 단계에 우리는 살고 있을 뻔했죠. 그 점에서는 제가 죄인입니다. 네. 이 개성공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개성공단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서해안에 7개, 동해안에 7개, 압록강변에 7개, 22개의 경제 특구를 설치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우리 하기 나름이죠. 10년 후 사실상의 통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통일은 대박입니다. 네. 우리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의원 시절엔 안 친하셨어요? 제 후원회에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후원회 진짜로요? 네. 그래서 제가 담례로 밥을 한 번 산 적이 있죠. 단둘이요? 예. 단둘이요? 이야 이거 재밌네. 이거 옆에 최순실 씨도 없었고. 그때는 뭐 그렇게 잘 몰랐어요. 대충 몇 년쯤이었습니까 그게? 2000년 언저리 초선 때겠죠. 초선 때. 와. 후원회 오셨다고요? 뭐 헤어스타일 같은 거는 그때는 올림머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면회는 한번 가세요. 이럴 때 대응을 잘해야 돼요. 또 제2의 사면파동이 하여튼 뭐 저희가 오랜 시간 뭐 통일이라든지 또 우리 뭐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여쭤봤는데 네. 저희 방송 나오셔서 혹시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말씀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냥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왔어요. 두 분이 근데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의원님이 의외로 좀 이렇게 권위가 없으시고 좀 격식이 없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유머가 있으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네. 네. 역시 이래서 사람들은 제 콤플렉스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확실히 좀 나락으로 떨어지시니까 아주 호흡하기가 아주 한결 수월하네. 네. 이래서 다 이렇게 고초를 겪어야 됩니다. 한 번 정도. 한 번은 겪어야 돼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